보니까 저희 발제자 구성이 참 재밌는 것,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세대별로 공정성을 가지려고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남녀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비율이 맞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공정한 그런 이 웨비나가 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돌이켜 보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튼 저희들 이제 네 지점에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준석 현상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의미,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어떤 도전을 주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채팅창으로도 저희들 질문을 받을 겁니다. 질문을 받을 거니까 우리 줌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채팅창으로 또 질문을 해 주시면 반영을 해서 또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함께 또 토론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정재영 교수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이준석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회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말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그런 궁금함도 또 동시에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또 이제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점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컨대 이제 이른바 능력주의, 공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이른바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그런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른바 엘리트주의도 있다라고 하는 비판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네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현 교수님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네, 뭐 제가 이쪽으로 심층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서 좋은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뭐 변화는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사회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관찰을 많이 해왔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들도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여성 대통령이 등장했다는 사실이나, 또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이제 장래 형태에서도 화장이 그렇게 도입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화장 형태가 아주 급속하게 하나의 뭐 장래 문화가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 또 이번에 이제 젊은 영선의 정치인이 당 대표가 된 것들이나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든지 간에 뭐 의미는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변화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또는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서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저는 그 공정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제 지 대표님 통계에서도 젊은 세대는 이제 공정에 큰 관심이 없다는 그런 통계 내용 보고 좀 이렇게 충격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좀 더 이제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벌이 좋고 뭐 나름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뭐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된다든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냥 동의하고 동경을 한다면 역시 이제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최근에 이제 차별금지법 관련해가지고 학력으로 인한 차별이 합당하냐 아니냐 가지고 좀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요인에 의해서 이제 차별을 하지 않는다면 학력에 의한 차별도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학력은 본인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제 뭐 급여라든지 회사에서 대우를 차등적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해석이 부딪혀가지고 이제 논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꿈꾸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선한 사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지 대표님 통계에서도 뭐 내 것을 좀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가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최근에 꼭 뭐 젊은 사람만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사회 흐름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것을 이렇게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피땀 흘려서 얻은 것에 대해서는 결코 내가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강하다면 결국 그것은 이제 뭐 능력주의와 이제 결부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신앙인의 관점에서 우리는 뭔가 어쨌든 이제 아까 우리 최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굉장히 좀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말로만 그런 숭고한 가치를 말한다는 것은 이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독교인 신앙인들이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실천하려고 노력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속적인 가치라든지 세속적인 관심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신앙 공동체가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어떤 세속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 가치들을 보여주는 교회이어야만 이런 이준석 현상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우려들을 좀 넘어설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역할이다 얘기를 해주신 부분을 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원근 대표님께서 급한 일 때문에 3시 20분에 나가셔야 되셔서 좀 질문을 조금 지원근 대표님 여기 계시죠? 네, 있습니다. 네, 네. 나가시기 전에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한국교회에 제공을 해주고 계시고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고 계시는데요. 예컨대 이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구조의 어떤 고령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구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변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 대표님 이제 데이터를 만지고 계시니까 이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청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주는 어떠한 신호들, 소리들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런 청년 문제들을 반영하면서 온전한 공동체, 아까 정지현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공동체로 갈 수 있는 어떤 길은 어디 있는지 통계적인 의미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어려워요. 네. 네. 마지막이시니까. 아까 영광교회 최 목사님 거기 말씀 중에서 강의 내용 중에서 기독 청년들 조사 결과 하나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고 싶으냐. 거기서 53%가 참여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거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청년들 하고 싶다는 사람들의 신앙 수준별로 보면 의미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신앙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고 신앙 수준이 높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신앙 수준이 높은 청년들은 77%까지 원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 이제 교회 충성도가 있고 한국교회 떠나지 않을 거고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청년들은 교회 의사결정에 더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한 거죠. 저는 53%를 굉장히 놀랍지만 신앙이 깊은 친구들은 더 거의 80% 가까이가 그런 의향률을 보인다는 거는 이거는 교회 기성세대들이 반드시 무시해서는 안 될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또 하나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 20살, 15살 터울로 세대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 계속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60대 연령층들이 다음 세대에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나와 다른 세계의 아이들이니까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다 은퇴하면은 우리 교회를 다 맡아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 20, 30대 청년층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너무 눌려 있고 상실감 속에 있고 이걸 교회에서 포용해서 안고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다. 그야말로 이제 요즘 원팀 민주당 경선 보니까 원팀 얘기는 많이 나오던데 교회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연령별로 정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다 복합적인 그야말로 그런 소사이티인데 이걸 원팀으로 가야지만 다음 세대 바로 바톤 터치가 될 텐데 그러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결정 구조에 그게 뭐가 됐든 운영위원회가 됐든 기획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청년들 특히 40대층 아주 비근하게 40대층이라도 쑥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20대, 30대를 안고 갈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60대는 20, 30대를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 아주 현실적인 안은 40대 연령층이라도 총대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40대 연령층이라도 그게 쿼터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40대 그게 미혼이 됐든 기혼이 됐든 40대 연령층들이 어느 균형적으로 리더십 그룹에 들어가야지만 정말 한국계가 지금 위기상에 있지만 바톤 타치 잘 승계할 수 있는 그런 교두부가 마련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저도 저는 이제 이 발제 듣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과연 교회 정치나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오고 싶을까? 왜냐면은 그렇게 들어오려면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준석은 그런 정치 구조에 들어와서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뭐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과연 교회 청년들은 뭘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비관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 여러 가지 통계를 보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여전히 청년들은 그래도 교회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오고 싶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그런 53%라는 숫자가 저는 이제 그 숫자를 보면 이제 그 안에 목소리가 있어요.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 네네. 숫자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 교회 청년들이 우리는 소외 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목소리 같았어요. 우리도 교회 생활 하는데 우리도 교회 주인으로 인정해주고 같이 갑시다. 우리 소외시키지 말고 우리 의견도 좀 같이 똑같이 수평적으로 같이 대해주고 뭐 이런 목소리, 네, 뭐 이런 절규,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퇴장하시기 전에 앞으로 그런 통계들을 많이 내주시고요. 또 외국 관련된 그런 특히 이제 뭐 미국이든 어디든 이런 의사결정 구조의 어떤 연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야 이제 저희들도 저희 자신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런 통계들을 앞으로 많이 제공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교회 안에 있는 부분도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아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독일 에카데에서 청년 의장이 이제 선출되기도 하고 루터교 연맹에서는 46세의 어떤 그 목사님께서 여성 부목사님이 의장이 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총회에서 이 청년과 여성들의 의견을 듣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어떤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들은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까요? 참, 답이 없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그 점에서 한번 질문들을 다시 드려보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오늘 발제하신 분들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먼저 박세롬 우리 총무님, 그리고 또 최 목사님, 또 우리 또 정재현 교수님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은 가능한데 왜 네, 한국의 우리 교단은 어려운가? 네, 일단 뭐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아까 최다혜 목사님도 말씀하신 어떤 그런 체질과 토양의 문제가 큰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도 사실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독교가 정착이 됐지만 어떤 그런 구조는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또 정착하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가부장들 유교적인 이런 토착화가 이루어졌구나. 네, 이런 생각도 많이 됐고 일단 청년들을 세우거나 이렇게 구조적으로 조정하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기득권 세에 계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네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네, 더 좋으신 이유가 아닐까 싶고 또 그렇다면 청년들이 조금 연대해서 이런 구조 개혁에 대한 이런 문화 개혁에 대한 운동을 좀 이제 프로테스탄트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또 그런 교육을 받아왔던 네 그런 저희 청년들로서는 그리고 지금 신자주의의 1세대로서 지금 개개인을 계속해서 기업화시키고 경영시켜야 되는데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좀 여유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재현 교수님. 네. 네, 저는 뭐 사회학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사회적인 측면을 보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문화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교 문화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제가 50대 중반이니까 저도 이제 확연하게 꼰대 축에 드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이 동네에서는 또 젊단 소리를 듣거든요. 목사님들은 또 더 해요. 목사님들 60 안 되면 어디 끼질 못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확실히 유교 문화가 되게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에카데나 이제 그런 협의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제 뭐 그런 협의회가 뭐 큰 활동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두드러지진 않지만 협의회 같은 데서는 아마 여전히 장유유서 이런 유교 문화가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개교의 상황은 또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협의회하고 개교회는 이제 사정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개교회는 제가 이제 사회학을 한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제도화되었다는 측면도 이제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제도화돼서 하나의 그 어떤 관료제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여전히 일종의 뭐 교회 안에 연공서열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을 중시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개교회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각 교회들의 성장 논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제로 작동돼 왔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조직을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다양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뭐 소외되거나 배제된 사람들을 찾아서 얘기를 듣고 이런 방식보다는 당장의 자원 동원이 가능한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조직을 꾸려나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성도가 발생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이런 개교의 성장주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철저하게 개교회주의 방식으로 되어 왔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조심스럽기도 한 부분들인데 그런 개교회 성장하는데 재정 부분을 누가 감당하느냐라고 했을 때 청년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굉장히 작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그냥 하나 가설입니다만 어떤 교회 청년들이 뭐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교회 재정의 상당 부분을 감당한다고 하면 아마 현실적으로 이렇게 무시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거든요. 뭐 이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개교회주의 거기 어떤 성장 제일주의 방식이 이렇게 같이 결합이 되면서 청년들의 그 목소리라든지 발언권들이 좀 약화되어 온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줌 저희 이 모임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혹시 우리 안계석 종무관님 지금 계십니까? 네, 지금 잠깐 나가신 모양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줌에서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혹시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면 질문들을 해주시고, 함께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 들어서 표를 해주시고, 지금 다, 얼굴들을 안 보여주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그래도 참석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좀 몇 가지 좀 더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준석 현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뭐 아까 뭐 공정이냐 아니냐 얘기가 뭐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보여지고 있는 불공정한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이제 중요한 어떤 그 문제들로 저희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불공정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준석 현상으로 드러났다면 지금 청년들이 이제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좀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 예컨대 의사결정 구조에서 소외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동시에 청년이라는 관점부터 나아가서 성도들이 일반 시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공정하지 않아라고 하는 그 교회가 세상에 비해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목자 세금 문제도 그런 것 같고, 또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까 그 최자혜 목사님께서 이 세습 문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세상의 어떤 공정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교회가 굉장히 불공정한 것처럼 보인다. 교회 안에서 느끼는 불공정의 의식도 있고, 또 동시에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불공정의 의식들, 그것들이 중첩되어서 교회의 신뢰의 위기로 지금 한쪽에서는 이른바 다음 세대 이 신앙 위기로 드러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서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이 두 가지 측면들이 같이 드러나고 있는데, 결국 공정성의 회복이 교회 안팎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보여져요. 그 점에서 우리 발제하신 세 분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또 질문들이 있으면 또 저희들이 나누고 싶은데요. 예, 어떻게 이런 공정성 담론들을 우리 교회가 반영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한번 저도 궁금하고, 또 이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질문을 해야 되겠죠? 네, 우리 박세롬 총무님. 네, 어려운 질문일 수 있지만. 공정 담론에 대해서요? 네, 맞습니다. 제 주변에만 봐도 우선 이제 당장의 청년부 수련회를 이 공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그리스도인의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씩 청년부 안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곳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네, 당장 그리고 가까이는 그 청년부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 사회의 이야기를 또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계속 연일 계속해서 교회의 안 좋은 모습,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저 교회가 이상한 거야라는 식으로 뭐 함구하거나 탓을 돌릴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책임감을 느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 최자혜 목사님 공정성 담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발제 중에 왜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가에 대한 뭐 의사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왔는데 저는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그 현장에서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는 그런 장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저는 문득 여기 계신 분들의 이 청년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을 텐데 발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좀 청년들께서 발언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들을 한번 좀 들어봐도 좋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나름의 실천의 시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화제를 잘 돌려주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 이야기를 듣는 게 또 저희들 또 많은 청년분들이 참여하셨을 텐데 그게 저희들의 이 줌 웨비나의 목적이기도 한데 대부분 다 페르조나를 지금 검정 페르조나를 지금 다 쓰고 계셔가지고 볼 수가 없네요. 우리 또 멀리서 우리 지금 함께 계시는 지금 우리 분들 계시는데 우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원두 선교사님도 지금 참석해 주셨네요. 우리 질문을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원두 선교사님, 네, 지금 어디십니까? 음소거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좋은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참석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을 이렇게 사실 좀 정리하면서 적어보고 있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종교 권력에 대한 부정적 경험으로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이 세상 권력 속에서는 더 큰 실망을 경험할 것 같다고 예상됩니다. 가부장적인 가족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남 일녀의 자녀를 두고 있고요. 큰아이는 결혼해서 한국에 좀 살고 있고, 둘째는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성사과정을 이제 석사과정을 마무리하고, 또 막내딸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고 있어요. 다 여기에서 이제 현재 학교를 다녔고요. 이제 저희는 보면 제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의 마지막이고, 또 우리 아이들 둘은 밀레니얼 세대고, 또 우리 이제 막내딸은 Z 세대니까 G 세대니까 그 세대 간 그런 어떤 그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랄까 이런 것이 사실 실제적으로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큰 공동체 이전에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조금 더 잘 세워져야 그다음 이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또 그런 교회가 어떤 세상 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여기 발제자 하신 분들 참 이렇게 다양한 좋은 강의 잘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어려운 부분은 정지현 교수님이 답변을 잘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정지현 교수님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가부장제 말씀하신 건가요? 그 좀 포인트가 네. 그 가부장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지금 선교사님도 가부장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연세가 이렇게 젊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되게 이제 아마 적어도 40대나 아니면 50대 이상에서 이제 가부장제 얘기 많이 하고 특히 이제 그런 남성들이 어떤 그 지배 형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가부장제, 가부장적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기성 남성들이 좀 주의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젊은 세대들은 그런 생각들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가부장제라는 게
사실은 이제 지금 학계에서도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옛날의 패러다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담입니다만 전에 어떤 사회학계 그 시니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여성학자가 이제 가부장제 얘기하는 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막 그 역정을 내신 걸 봤는데 가부장제 패러다임은 그 굉장히 과거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가부장제라는 거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이게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사회 조선시대부터 이제 써왔던 그런 형태를 가리켜서 이제 쓰는 말인데 요즘 시대 이제 가부장제의 설명만큼 이제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남녀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가부장적인 어떤 그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50대 그 이상의 기성세대에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세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젊은 남성들은 오히려 그런 것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는 그 공평함, 정의로움이 어디에 있는가가 사실은 저도 좀 알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있는 젊은 분들이 실제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느끼는지 또는 불평등하다고 느끼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성세대의 어떤 권위적인 지금 송 교수님 말씀하신 가부장적인 행태들을 이렇게 민감하게 느끼는지를 오히려 좀 얘기해 주시면 우리 기성세대가 더 잘 이해하고 뭐 개선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그 코드가 좀 다른 것 같고 인식 차이가 좀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슷한 또래 세대들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이제 그냥 기성세대는 크게 괴념치 않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 특히 이제 그 젊은 그 청년 딸들이 이렇게 분노를 하고 이제 예배당에 이렇게 있지 못하고 박차고 나가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니 그 정도는 뭐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수준이지라고 이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세대들은 그거를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 오늘 오신 젊은 세대들이 좀 얘기를 하고 기성세대들이 이런 것들이 되게 가부장적이다. 이런 것들을 좀 시정해달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오히려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인식의 차이가 커서 사실 저도 뭐 그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을 이어서 우리 저기 원두 선교사님은 지금 기독교 침례 소속으로 지금 선교 지금 계시는 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2004년도부터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도 이 세대 간의 어떤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주니어 선교사님과 시니어 선교사님들의 어떤 이런 그 갈등 또 공정성 이른바 공정성이라고 대표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갈등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유튜브나 대외적으로 이게 또 알려지면 또 선교사들에 대한 인식도 사실 좋지가 않은데 아무래도 부정적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모든 것이 상호간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통이 잘 안 되면 서로 오해가 생겨서 이제 저도 사실 여기 시니어 선교사에 벌써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시니어이기도 하고 또 전체 중동 지부의 이제 지부장이기도 한데요. 상당히 좀 그러니까 연형적으로 보거나 사역의 기간으로 보아서 조금 이제 저보다 사역 연도가 좀 짧은 분들과의 소통이 사실은 그렇게 썩 쉽지는 않아 보여요. 아마 그분들도 그렇게 똑같이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좋지 않은 일들이 쌓였을 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관계를 좋은 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가는 자세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후보 자원들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 자체가 또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단에서도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줌으로 비전 2030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젊은 선교사 후보들을 더 발굴하고 또 그런 일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월요일마다 모여서 저희가 이제 시니어 선교사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문화선교에서 주최한 이런 세미나들이 저에게는 아주 큰 인사이트가 되고 도전도 되고 생각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의 자리가 좀 마련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팅 질문에 40대가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분이 올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원도 선교사님 그 중간 다리로 40대 선교사님들을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응용을 해보기도 하네요. 우리 또 지금 제가 얼굴에 뵈는 분 중에 전성민 목사님이신가요? 네, 지금 음소거가 안 되어 있는데요. 네. 네네. 오늘 저희들 아주 이 웨비나에 잘 참여해주고 계시는데 질문 좀 해주시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창원에서 아주 작은 그 교회를 맡고 있는 40대 중반 이제 목회자인데요. 목사는 이제 2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속 영문으로 따지자면 속된 삶을 한참 살고 이제 좀 성스러운 그런 건데 그랬지만 이제 저도 청년 아버님 목사님이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라는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경험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또 정재영 교수님께서 사회학이시니까 교회라는 집단에 대한 전 목사님 뭐가 조금 네네 예 폰이 예 알겠습니다.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네. 네 됐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폰이 네. 발열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정재영 교수님이 사회학이셔가지고 교회라는 집단에 대해서 좀 특수한 또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생활하고 그 직장 생활도 해봤는데 이제 비슷하게 가지만 세대가 같은 세대고 같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같이 이제 어우러져 있으니까 같지만 교회가 이제 종교 공동체라는 그 본래의 정체성 있고 그 안에 따라야 되는 어떤 신앙이 있고 또 그것을 결속하기 위한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교회 정치라면 정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말하자면 진리 외에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구성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좀 나눠서 또 지혜롭게 분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또 발제를 해주신 분들 때문에 예를 들면 박세론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전국 연합회에서 상임 총무 하시면서 여기 나와서 이제 발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저는 뭐라 그럴까요?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이 발언 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나중에는 이 청년의 전국 연합회가 교회에서 어떤 정치적인 영향이 생기면 그때는 또 직접적인 어떤 그런 그 교회 구조 변화에 영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바뀌지만 이런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부에 들어와서 만약에 변화를 해야 된다면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구분들 바뀌어야 되는 부분, 그렇지만 바뀌지 않고서 교회를 계속 되물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사회학자의 시선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분별하고 계시는 그런 관점이 있을 것 같아서 어디까지가 가능할 것인가 그런 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질문을 다 듣고 마지막 발언 겸 이제 또 마지막 또 이제 교회의 어떤 희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제 마무리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으로 이제 질문 또 들어온 것들을 보면서 오늘 발제들을 들으면서 초기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 항상 지금처럼 보수적이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을 제기해 주신 부분도 있었고요.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0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교회가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교회가 변화를 위해서 과감한 시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도 함께 던져주셨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저희들이 지금 2시간 다 되어가고 있어서 마무리를 지금 해야 될 때가 됐고요. 그래서 질문들이 또 전성민 목사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 다 함께 또 원두 선교사님들 말씀하신 부분들 또 저희들이 고려해서 교회 변화 또 이준석 현상이 주는 어떤 과제 어떻게 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무리 발언으로 이야기를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최자혜 목사님 그리고 우리 박세론 우리 총무님 그리고 정재영 목사님 정재영 교수님 순으로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여기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는데, 저는 이제 결국 어떻게 이 시대에서 교회 변화가 가능할까? 이준석 현상이 주는 도전들을 고려했을 때, 이 교회가 서 있는 자신의 자리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간학문적인 그런 시도들, 그리고 이 교회가 과연 사회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고 또 어떠한 시선을 갖고 있고 또 통계를 통해서 지금 어떠한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의 과제를 향해 갈 때 그냥 당위적인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의 도움도 받고 통계의 도움도 받고 경영학의 도움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것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양한 학문들, 다양한 계층들,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신앙인 다움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을 안고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 변화가 조금씩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 말씀해 주셨듯이 이러한 소통의 자리가 그러한 균열의 시작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간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른 장이 마련될 수 있기를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세롬 전도사님. 네, 저는 그 청년의 입장으로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교회 안에서 말씀과 이런 신앙적인 언어로 된 이야기로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저희 교회가 위치한 곳 그리고 이러한 좀 부정적인 상황 이런 것도 저희가 다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요. 사실 이런 세미나를 계속 해도 그냥 별로 희망이 사실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함께 이야기하고 함으로써 문화를 조금 바꿔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박세론 전도사님. 네, 잘 될 거라고 보고요. 반드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고 정 교수님도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도 희망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사회학을 했기 때문에 사회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도화라고 하는 게 앞에 이제 나왔던 질문도 한국 교회가 원래 처음부터 이랬을까 이제 그런 질문이잖아요. 저는 역사가가 아니라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러 가지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거라든지 백정 출신의 장로가 나와서 양반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든지 또 남녀 차이를 이렇게 극복하고 함께 모였던 예배당 건물을 가졌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굉장히 역사적으로 앞서 나갔던 선각자 역할을 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죠. 그러다 이제 어느 시기인가부터 이게 뒤처지게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제도화되고 기성 종교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기득권층화 되면서 오히려 이제 안주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사실은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게 되면 점점 더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희망을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연구했던 것들이 비제도권 교회, 탈제도적 교회라고 해서 그런 제도화된 틀을 좀 깨려고 하는, 좀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도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저 이단 아니냐, 저거 너무 위험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아까 크리스천덤 얘기도 했습니다만 하나의 왕국화된 이런 형태 속에서 안주하게 되면 더 이상의 변화나 희망은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죠. 사실은 아까 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교회 본질을 연구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신학의 영역이라서 제가 본질은 이겁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많은 신학적인 연구라든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런 것이다라고 대체적으로 이제 합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절대로 이제 훼손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걸 훼손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훼손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변화나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들, 또 관행으로 굳어진 것들, 그런 것들이 신앙의 핵심인 것처럼 여기면서 자신의 어떤 권위나 권력을 내세우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과감하게 깨고, 아까 이제 코로나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코로나 이 위기 상황이 오히려 한국 교회가 크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기회가 될 수 있을지는 저는 아직은 좀 이렇게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이 변화를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대화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 발제자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의견들을 이렇게 제시하지 않아서 조금은 아쉽습니다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생각들을 좀 나누고 좀 격차를 줄여가고 그런 오래된 관행들을 좀 이렇게 부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면 희망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오래된 줌의 관행을 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아까 코로나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코로나라고 하는 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죠. 예전에 그 전당대회 방식으로 했다면 되게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런 그 전당대회가 어려워지면서 모바일이나 이런 온라인을 통한 어떤 그 선거 운동들이 이준석 대표를 가능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기가 한국교회로 하여금 뭐 디지털 예배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주기도 했고, 또 이렇게 이준석 현상을 또 이렇게 체감하면서 교회의 어떤 의사소통 구조나 변화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오늘 지금 이 웨비나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이 시그널들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전에 많은 토론들이 있었고 의사소통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많이 귀 기울이지 못했고, 결국은 이런 이제 한국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과제들을 계속 낳게 되었는데요. 바라기는 이번 이준석 현상들이 정말 교회 안에 새로운 어떤 이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시도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교회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교회가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됨을 향한 여러 시도들과 또 과제들을 함께 저희들이 모색하면서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런 정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온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젊은 세대들이 좌절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한 2시간 가까이 저희들이 오늘 웨비나 이준석 현상, 한국교회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이런 기회들이 있으면 함께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